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또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 함께 하시죠. 김찬용 도스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슬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울 휴가라는 말은 뭐 요새는 그래도 좀 쓰긴 합니다만 네네. 뭔가 좀 어색하죠. 반면에 여름 휴가는 뭔가 이렇게 당연한 것 같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좀 너무 많이 더워지는 것 같긴 해서요. 네. 이 여름에 어떻게 그걸 좀 피해야 할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름 휴가? 사실 기존에는 뭐 네. 일반적인 휴가처럼 뭐 여행을 가든 좀 휴식을 하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올 여름은 왠지 비도 많이 오고 더울 거란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역시 마치 은행 가는 것처럼 미술관이 또 워낙 시원한 공간이다 보니까 미술관 휴가를 좀 즐겨가지고 저희가 또 국내에도 볼 공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좋은 곳 발견하면 또 다정하게 소개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좋네요. 미술관이 정말 또 시원하니 좋군요. 그렇죠. 사실 작품 습도 관리 때문에 네. 일반적인 그 회화 작품 원화가 걸려 있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좀 온도를 많이 낮춰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진짜 많이 더울 때는 미술관 가시는 것도 잠깐 좀 실내 피서 느낌은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확 추울 수 있으니까 뭐 가디건 정도 하나 들고 가는 게 좋겠네요. 가벼운 거 가져가시면 더 좋죠. 네. 지난 시간에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중심으로 이 네덜란드의 여러 미술관을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은 파리로 간다고요. 네, 사실 그 미술관 가서 안내해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종종 받는 질문이 만약에 뭐 살면서 바쁘거나 해가지고 유럽이든 해외든 어디 아트 투어 같은 거 딱 한 번만 가야 되면은 어느 도시 추천하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는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뭐 현대미술 좋아하시거나 이런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냥 일반적인 관심 정도만 있는 상태에서 만약 딱 한 곳만 가야 한다면 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프랑스 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휴가로 가시기에도 좋고 미술에 대한 호기심만 있으셔도 말 그대로 별천지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파리를 좀 만나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파리에서 미술관 투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사실 미술관이 너무 많아서요. 오히려 네. 골라봐야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듣자니 그 미술관 전체 패스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뮤지엄 패스라고 해가지고 네. 뭐 물론 그 유료도 있고 무료인 전시 갤러리 같은 공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 국공립박물관하고 선정되어 있는 일본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뮤지엄 패스라는 걸 구매하시면은 한 번씩은 다 그냥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정 금액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여서 시간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게 뭐 48시간권, 96시간권, 144시간권 있고 70유로, 90유로, 110유로 이렇게 표기가 일단 그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참고하실 점은 사시는 순간부터 이게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리스트에 있는 데 중에 첫 번째로 딱 들어가시는 순간 QR코드 띡 찍히는 순간부터 이제 타임이 돌아가는 거여가지고 네네네. 동선 잘 짜셔가지고 마지막 타임까지 이걸 알차게 이용하시려면 처음 찍는 순간 타이밍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켓 자체는 그러니까 미리 사놔도 괜찮은 거군요. 네, 그게 사실 뮤지엄 패스라고 그 웹사이트에 치면은 정식 홈페이지에서도 구매는 가능하신데 뭔가 번역기 돌리고 이게 좀 불편하시다 싶으시면은 그 국내 중개 사이트에서도 다 구매는 가능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수수료 차이가 막 엄청 크거나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뭐 문의나 환불 같은 거 좀 쉽게 하시려면은 국내 사이트 통해서 구매해 두시고 다만 이왕이면은 그게 지류로 뽑아가신 귀찮다 보니까 그 모바일 QR코드로 받으시는 걸 하시면 되는데 제가 체크해봤더니 제가 귀찮아서 받은 다음에 그 페이지를 캡처해가지고 갔거든요.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캡처는 또 안 돼요? 그게 또 화질 때문에 안 찍힌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걔네가 얘기를 해가지고 PDF로 보통 오는데 그 고화질로 받아서 그 QR 부분 확대해가지고 들어갈 때 이렇게 찍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진 않지만 어쨌거나 또 뭐. 네, 또 뭐 각자 구매하고 하면 또 번거로우니까요. 네. 한 번에 티켓 한 장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28님께서 찬용 도스트님 첫 시간에 비해 점점 더 다정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시대와 더 친해진 것이겠지요. 이번 주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좀 편해지셨습니까?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더 다시 긴장을 하고 아닙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데 좋죠. 뭐. 네. 자, 그럼 이 많다고 하는 파리의 많은 미술관들 중에 어딜 먼저 가볼까요?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만나볼 공간은 프랑스 파리 3대 미술관 혹은
혹은 3대 박물관이라고 칭해지는 공간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일 유명한 곳은 아무래도 너무너무 익숙하실 루브르 박물관이 될 것 같아서 네. 실제로 이 저도 공간이, 아는 공간이죠. 그쵸. 네. 여기가 그 매해마다 유럽의 아트 뉴스페이퍼 매거진이라는 어떤 잡지에서 세계 주요 국공립미술관에다가 이제 관람객 얼마나 왔냐 이런 정식 통계 요청을 해가지고 순위 매기거든요. 네. 근데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루브르 박물관이기 때문에 뭐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면 재밌는 공간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루브르 외에도요. 루브르 외에 사실 오늘 같이 볼 공간은 오르세하고 퐁피드 이렇게 이제 3대 미술관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자면은 루브르는 완전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한 17세기 정도, 17, 18세기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르세가 조금 더 근대로 오고 퐁피드가 완전 현대로 오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작을 루브르에서 하면 역사 순서대로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여기는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됩니까? 여기도 말씀드린 그 뮤지엄 현장 구매도 가능은 하신데 오히려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뮤지엄 패스로 이제 구매해서 그 광장에 유리 피라미드가 딱 중앙에 있거든요. 루브르 앞에. 있죠. 거기 가시면 왼쪽 줄이 정각 입장 줄이고 오른쪽에 이제 30분 시간대 뭐 예를 들어 10시 반, 11시 반 이렇게 30분 단위 입장 줄인데요. 이게 가기 전에 시간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티켓을 구매했어도 몇 시 방문할 건지 시간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하는 건데 네. 참고로 그게 늘 줄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러겠죠. 혹시라도 이거 줄 너무 길어서 지치겠다 싶으시면은 요즘에는 이제 너튜브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꼼수처럼 이제 익숙해지시긴 했는데 나가시자마자 오른쪽으로 큰 길가로 가시면 지하 쇼핑몰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쇼핑몰 따라 쭉 가시다 보면 쇼핑몰 지하 좌측에 루브르 지하로 이어진 통로가 있고요. 그쪽으로도 입장이 가능한데 예전에는 지상에서 한 40분 걸리면 그 지하에선 5분 10분이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 봄에 테스트해본 결과 그래도 아직도 2배 정도는 시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만약 줄이 너무 길다면 지하 쇼핑몰을 이용해서 들어가셔도 조금은 덜 복잡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단 지하에도 사람이 많아졌군요. 네, 요즘엔 확실히 정보 공유가 워낙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도 현지 로컬분 통해서 알게 된 그 길이었었는데 네, 지름길이었었는데 요즘엔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루브르 박물관이 보니까 전시 동선만 60k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걸어야 되잖아요. 네네. 걸어서 60km. 뭐 다 보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꼭 봐야 되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혹시라도 가서 보실 일 있으시면은 루브르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원래 이제 최초에는 요새였다가 성이었던 공간이 이제 미술관으로 개축이 됐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귿자를 쭉 다 돌려고 하면 특히나 그 층별로 돌려고 하면은 일단 꼭 추천드리는 건 한 번에 하루 만에 혹은 첫 방문으로 모든 걸 다 보겠다는 바람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소장품이 50만 점이 넘고요. 평상시에 걸어놓는 게 5만 8천에서 6만 점 정도라고 얘기해서 이게 그냥 단순 수학 계산으로 해도 한 작품당 1분 정도씩만 봐도 25일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 가서 혹시라도 나 다 자세히 봐야지 하면은 사실 뭐 10분의 1도 못 보고 보통은 하루 종일 다 쓰고 체력이 떨어져 나가시기 때문에 어딜 볼지를 정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첫 방문이라면은 리슐리에관은 좀 웬만하면 오히려 빼놓으시고 빼라고요. 네, 리슐리에관이 우리가 네. 책에서 본 작품보다는 조금 더 매니아틱하다고 할까요? 네덜란드 회화나 독일 회화나 충분히 멋지기는 한데 다만 훨씬 조용한 공간이어서 N차 방문하실 때 가시기 좋은 공간이고요. 쉴리라고 얘기하는 곳과 드논관이라는 곳에 그래도 우리 이름 들어본 작품들 혹은 책에서 본 조각품이나 유명 예술가들, 르네상스 시대 거장들 이런 예술가들 작품이 있어서 그 두 공간 위주로 보시는 걸 일단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는 이제 유명한 작품들은 사실 유명한 작품을 다 얘기하자면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각나는 거 한 3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게 쉴리관이라는 데 딱 들어가시면은 거기 그 그란 갤러리라고 해서 메인 길이 있고요. 그 길가 안쪽에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건 어쩔 수 없이 다 이거 보러 간다라고 얘기한 모나리자가 있을 거고요. 모나리자가 쉴리관에 있군요. 네, 그 모나리자 보고 지나쳐서 그 다음 방에서 양 옆으로 이렇게 좀 흩어지듯이 양쪽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라고 거대한 그 압도감이 엄청난 작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그 바로 옆에 걸려 있는데요. 그 TV에서 많이 보셨을 만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랑스 2월 혁명, 그 시민혁명을 그린 작품이 아무래도 좀 유명한 작품이어서 가시면 그래도 그것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폴레옹 1세가 우리가 위인전 읽는 그 나폴레옹인 거죠. 맞습니다. 보나파르트. 맞습니다. 네.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황제로 등극했었던 그 절대 권력을 딱 가졌던 그 순간을 어찌 보면 기록해 놓은 역사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가시면은 뭐 그 루브르의 북극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모트라케의 니케라고 해가지고 그 조각상도 정말 멋진 게 있고요. 혹은 밀로의 비너스 해가지고 우리 익숙한 미의 여신 조각도 있다 보니까 볼 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나리자는 가면 어떤가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생각하던 것보다 좀 작다면서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세로 길이 그러니까 71에서 77cm 정도로 제가 기억해가지고 한 2절지 가까이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손바닥만한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방탄유리 안에 들어있고 3m 앞에 두꺼운 바리케이트 있고 다시 한 3, 4m 정도 일반 바리케이트 친 다음에 거기 꼬불꼬불꼬불 약간 놀이기구처럼 줄 서가지고 올 초에 갔더니 그게 봤더니 제일 앞쪽에 도달하면 한 15초, 20초 시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인증샷 찍고 잠깐 보면은 이제 바리케이트 잠깐 들고 앞쪽 줄 나오세요 하면 이제 두 번째 줄 사람 또 앞에 와서 인증샷 찍고 이런 수준으로 보셔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나가게 하는군요. 네, 그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실제로 약간 직접 보면 실망하는 작품이라고 종종 거론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감상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작품보다는 사람하고 제가 왜 저렇게 유명한지 그 분위기를 구경하러 가는 곳이라고 많이 소개되고요. 특히 근래에는 약간 환경단체하고 몇몇 그 단체들에서 자기들 주장을 하기 위해 거기 뭐 케이크 던지고 맞아요. 석유 뿌리고 이런 사건들도 많았다 보니까 이슈에 이슈가 덧붙여지면서 좀 특별한 작품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 그렇게 작은 게 아님에도 작게 볼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대충 저희 앞에 있는 모니터 정도 한 30인치 그쵸. 모니터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매우 작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음모론처럼 놔두는 건 저거 가짜일 거다. 이제 수장고에 진짜 들어있고 밖에 내놓은 건 가짜 복제품 내놓은 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돌아가지고 저한테도 이거 가끔 여쭤보시는데 저도 뭐 거기 소속은 아니다 보니까 믿음의 영역이지만 루브르 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해 놓은 오피셜은 원화로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뭐 수조 원의 가치를 한다는 모나리자다 보니까 다빈치의 마스터피스가 궁금하다면 가보실 만하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반대로 뭐 그렇다 한들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방법이.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모조품이고 그렇죠. 수장고에 진품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내 눈엔 구별도 안 될 거고. 저희 눈에 구분할 만큼 가까이도 못 가고 네. 혹시나 구분할 수 있다고 한들 그걸 결국에는 미술관이 증명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만 이게 그 코로나 시대에 특별 이벤트가 있었어가지고 경매 있었거든요. 관람객이 너무 줄어가지고 네. 옥션에서 야간에 1대1로 모나리자 보게 해주는 티켓이 경매에 나왔었는데 우와. 시작가가 4천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게 1억 몇천의 한국 돈으로 팔려가지고 와. 두 종류가 있었고요. 하나는 그냥 진짜 단독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루브르 관장님하고 같이 보면서 설명 듣는 거가 있었는데 설명 듣는 게 더 싸게 팔렸다. 이 루브르 관장님 치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다 혼자 독대하는 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좀 약간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는 특별하게 보는 환경이나 혹은 야간 개장할 때 가시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조용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림은 뭐라고 설명해요? 사실 도슨트님이란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적 가치라는 건 분명 존재하긴 하거든요. 너무 장황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뭐 바살이라는 어떤 이제 미술가 열전이라는 걸 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예를 들어 뭐 원근법이나 아니면 표현이나 이런 게 탁월하다 이런 기술적인 안내도 분명 들어갈 건데요. 저는 오히려 소개해드리는 건 사실 다빈치가 남긴 작품이 많지 않지만 최후의 만찬이나 혹은 앙굴의 성모나 더 크고 훌륭한 작품도 많은데 이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는 이유는
원래는 이거 여러 작품 사이에 껴있는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1911년에 도난 사건 이후에 또 그런 여러 테러를 당하고 이슈가 된 이후에 이렇게 된 거여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는 작품 자체의 아우라라는 힘보다는 사건이나 이슈 혹은 그 브랜드에 의해서 작품 가치가 또 형성되기도 한다라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게 전 오히려 동시대인 재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루브르를 직접 안내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공인 가이드분들이 안내를 하시는 공간이어서 친구하고 구경 가거나 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야, 이 환경 너무 재밌지 않냐? 저거 하나 보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 그래서 전 그렇게 오히려 많이 좀 소개하고 그걸 즐기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쉽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브르 박물관을 다 봤다 치고 이번에는 오르세 미술관을 가볼 텐데 여기는 루브르에서 걸어가는 거리라면서요? 네, 사실 뭐 교통편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 어차피 관광을 가신 김에 파리는 생각보다 큰 도시가 아니어서 센네 강변 따라서 산책하듯 그 앞에 튠르리 정원이라는 정원 쭉 걸어가시다가 좌측으로 강만 건너가시면은 거대한 그 시계탑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시계가 박혀있는 건물로 보이는 오르세 미술관에 한 도보 15분이면 충분히 아마 도달하실 거여가지고 가시는 김에 같이 방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 된다 이거죠. 네네. 루브르 박물관하고 오르세 미술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소장품 시대 차이가 존재하고요. 형상 그 건축물의 차이에서는 아까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궁전으로 활용되는 곳이 개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르세는 최초에는 사실 기차역으로 만들어졌었는데 2차 산업혁명에 바로 이어지면서 건물을 좀 짧게 지어가지고 증기기차가 뒤로 계속 다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쓸 일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후에는 호텔로 쓰이다가 이제 그 전쟁 시기에는 약간 우체국 준하는 기능으로도 쓰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의 모든 미술품을 소장하고 선보일 수는 없으니까 현대적 그 당시로서는 좀 근대적 미술품을 선보일 새로운 미술관으로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미술관이 된 게 오르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근대적인 작품들이군요. 네. 여기도 어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모나리자급으로 아마 익숙하진 않으실 수도 있어도 이름 들으면 그래도 왠지 스치실 만한 게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예술가의 만종이나 혹은 이삭 줍는 뭐 여인들이란 이 작품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은 인상파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이어가지고 마네라는 예술가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 해가지고 이 인상파의 시작의 길을 열었다 하는 이런 작품도 다 여기 소장되어 있어서 인상주의, 인상파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가보신 괜찮을 거고요. 전 재밌었던 게 올 초까지는 일단 루브르나 후에 소개해드린 퐁피드 센터 같은 데는 돌아다녀도 그 밖에 안내 방송이 한국어로는 안 나오거든요. 일본어나 중국어로까지는 나오는데 한국어는 잘 안 나오는데 네. 오르세는 돌아다니시다 보면 한국어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컬레이터에선 뛰시면 안 됩니다. 아, 정말로요? 이렇게 나오는 게 네. 뭐 저도 궁금해서 거기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만큼 오르세는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가는 공간이어가지고 그만큼 안내도 좀 더 잘 돼 있고 오디오 가이드도 그쪽에서 만든 공식은 아니어도 들으실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즐기시기 훨씬 좀 편하실 겁니다.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루브르하고 오르쉐 두 곳 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현대로 올수록 좋아해서 오르세를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그래요? 하고요. 그럼 뽕피두를 더 좋아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퐁피두 센터를 제일 그러시군요. 좋아하기는 해가지고 다만 대중적으로 즐기시기에는 좀 무조건 오르세 만약에 말씀드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세 군데 중 하나만 가야 한다 하면은 저는 감상으로 가실 거면 오르세를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왜요? 좀 더 편한가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예쁘고 보기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반고흐 작품도 많이 소장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부담 없이 가가지고 눈으로 즐기기에는 좀 최상의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르세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거세요? 제일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모네라는 예술가의 작품 중에 카미유의 임종이라고 자기 첫 번째 부인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분이 다른 사랑에 빠져 있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죄책감과 뭐 애증과 추억과 이런 거에 휩싸여가지고 영원히 빠져나간 마지막 순간 그 부인의 모습을 되게 빠른 붓터치로 그려놓은 작품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그 터치가 진짜 속도가 느껴지는 듯 아무 그 연필 스케치도 없이 그려놓은 거여가지고 와, 그 마지막 자기 청춘에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을 색깔이나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붙잡고 싶어 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혹시 가신다면은 오르세 3층에 늘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어서 한 번쯤 보셔도 그 층으로 따지면 이게 5층 공간인데 전시장이 크게 3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네. 에스컬레이터 타고 제일 위로 가면 있는 그 공간에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브르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세요? 루브르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말씀드린 제가 고전을 썩 선호하지는 않는데 예. 그 중에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 바로 옆옆에 제리코란 예술가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것도 실제로 마치 그 타이타닉호나 이런 우리가 경험했었던 사건처럼 아프리카 식민지 개발을 위해서 떠났었던 배였는데 당시에 인맥으로 이제 선장이 됐었던 사람이 주변 이제 항해사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가다가 배가 좌초됐고 탈출선이 부족해가지고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 먼저 탈출하기 시작했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뗏목을 만들어서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170여 명이 표류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15명, 16명이 살아남았고 그나마도 구조된 다음에 다시 그 대부분은 죽었다고 해가지고 되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당시에도 이슈가 돼서 당시에 그 시대 정신을 시대의 모습을 알려야겠다 했었던 제리코라는 사람이 다 생존자들 인터뷰하고 시체 안치소까지 가가지고 연구하고 하면서 그려놓은 작품이어서 그 시대의 비극이긴 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걸 예술로서도 기능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루브르와 오르쉐 두 미술관을 살짝 한번 둘러봤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노시엔느, 에릭 사티 작곡, 브루스 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노시엔느, 에릭 사티의 작곡이었고 브루스 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백재나님께서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곡이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6632님 거의 10년 전쯤 한국에서 오르쉐 미술관전을 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밀레, 고흐 등의 걸작을 직접 보니 파리 오르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죠. 북치는 소녀님 20대 때 루브르 가려고 미술책 5권이나 읽고 갔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요. 덕분에 다녀오고 나서 미술관 좋아하고 즐길 수 있게 됐네요. 0012님 아내가 죽음을 향해 갈 때 그렸다는 그림 어떻게 그렸을까? 뇌리에서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지금 단톡방에 그 그림 임종을 맞은 까미요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진짜 뭐랄까 섬세한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거칠게 그렸다는 느낌입니다. 자, 김찬영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프랑스 파리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뽕피두 센터. 네네. 여기도 가깝죠.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루브르를 기점으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려서 오르세에서는 걸어가시려면 그래도 꽤 많이 걸어가셔야 하긴 하고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오르세 가셨던 튤리리 정원 쪽 말고 반대편 방향으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퐁피드 센터여서 오르세에서는 걸어서 강 건너고 하시려면 한 30분 정도? 다만 걷는 걸 만약 좋아하신다면 거기서 쭉 가가지고 이제 퐁피드로 건너가시면 노트르담 성당 보면서 걸어가실 수는 있어가지고 그 올 초에 다시 노트르담 성당도 오픈돼 있다 보니까 그런 동선으로는 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퐁피두 센터는 그 겉모습이 아주 독특해서 여기저기 맞습니다. 사진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앞에 뭐 파이프 배관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고 네. 뭔가 약간 철골 구조물 같은 게 외곽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뭐 많이들 이제 농담처럼 하시는 말이 아직 짓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은 건축계의 거장이 되어 있는 렌조 피아노라는 건축가하고 리처드 로저스라고 우리 그 익숙한 게 더현대 서울 건축하신 분이 이제 리처드 로저스인데 이분들이 이제 젊은 시절에 함께 만든 건축물로 이렇게 해체주의 건축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데요. 기존의 건축의 아이디어를 좀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내부에 있어야 될 것들을 바깥쪽으로 오히려 빼가지고 미감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그 실내는 오히려 최대한 들어가면 오히려 되게 깔끔하고 담백하게 또 잘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내부 공간을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계단 밑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거기 가면은 앞에 분수도 있고, 네.
파이프라인에도 눈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해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 같은 느낌을, 그 조각품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도 그 루브르는 너무 고전적이고 퐁피드는 되게 고풍스럽고 예쁘지만 기차역이었다 보니까 조금 현대적인 느낌은 떨어진다면 퐁피드는 그 고전만 유지하는 프랑스 파리에 너무나 딱 현재의 느낌이 나게끔 완성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미완성 건축물처럼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이게 지어진 지 생각보단 꽤 오래되긴 했거든요. 이게 네. 71년에 이제 삽을 푸고 1977년에 개관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 50여 년이 지나가지고 막 완전 최근에 지은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되게 시대를 앞선 좀 아이디어로 건축되어 있어가지고 미완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직도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보니까 되게 최근에 지은 건축물처럼, 그러니까 모르고 처음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 조르주 뽕피두, 맞습니다. 그분의 이름에서 따온 거잖아요. 네네. 이분이 미술관 건립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그 파리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린, 원래는 그 20세기 초중엽 정도까지만 해도 오르세 미술관이 현대 미술관의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예술가들의 작품이 수용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도시 개발 플러스 여기가 파리 4구여가지고 1구 루브르 있는 그런 메인 공간에서 약간은 외곽으로 빠졌다 보니까 뭐 멀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아직 도시 정도는 좀 안 되어 있는 지역이었고요. 여기를 활성화하자고 아예 도시 정도는 한 다음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게 되었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의 것들, 완전 현재의 것들까지 담당하는 미술관을 짓자 하고 전투적으로 어찌 보면 자기의 정책으로 이끌어갔었던 게 퐁피드 대통령이었고요. 네. 사실 임기 끝나신 다음에 완공되긴 했는데 이분의 역할이 너무 컸다 해가지고 이름이 붙고 실제로 1층 입장하시면 실내에도 퐁피드 초상을 약간 블라인드 조각처럼 만든 게 딱 중앙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분을 위해 약간 헌정까지는 아니어도 그 의지를 기리는 형태로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이제 미술관이 아니라 센터잖아요. 뭐 네네. 도서관, 영화관, 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 그러면 미술관은 아주 일부 층만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루브르나 오르세는 뮤세 루브르, 뮤세 오르세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유물하고 미술품만 가득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 퐁피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층까지 하면은 지하 2개 층 있고 제일 위층까지 하면은 그 6층 공간까지 있는 건데요. 이 공간에 뭐 레스토랑까지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제일 위에 뭐 레스토랑, 앞에 1층에는 샵하고 카페테리아 공간들 있고 지하에는 영화관 있고 그 위층 0층 그라운드 플로어 말고 1, 2층에는 도서관 있고 제일 위에 5층하고 4층 형태 레벨 5하고 레벨 4가 이제 전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6층엔 또 기획 전시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공간에서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40% 정도는 미술관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복합적인 문화예술이나 혹은 휴식 즐길 수 있는 약간 전망대도 있고 이런 형태여가지고 복합 예술 공간 혹은 뭐 문화 공간으로 구성됐다 보니까 그 뮤세나 뮤지엄이란 이름으로 안 붙이고 센트레 퐁피드, 퐁피드 센터 이렇게 부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네, 여기가 사실은 원래는 재작년에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다가 파리 올림픽 하게 되면서 밀려가지고 올 가을부터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순환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소문 많이 들으셨을 텐데 퐁피드 센터가 원래 처음에는 그 최초의 리모델링 할 땐 부산 쪽하고 컨택이 돼서 부산에 들어온다 만다 하다가 이게 한번 밀린 다음에 서울 쪽에 이제 들어온다고 확정이 돼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그 63빌딩의 아쿠아리움 저도 어릴 때 많이 갔었던 공간인데 여기가 1985년에 개관 이제 처음 오픈해가지고 39년 정도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공간을 올 봄에 이제 미술관으로 앞으로 좀 활용해 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예정대로 된다면은 가을 시즌 정도쯤부터 해가지고는 퐁피드 센터의 작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일정이 계속 조금씩 변경되고 밀리고 있어가지고 확정이라고 보시긴 모호할 것 같고요. 미술 쪽 이런 정보 관심 있으시면 주목하시다가 언제 들어온다라고 확정 정보가 뜨면은 그래도 한번 가보셔야 할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영원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딱 5년만 아마 들어와 있을 거여서 그렇군요. 리모델링 하는 동안. 이 63빌딩 아쿠아리움 공간을 엄청 좋아했던 분들한테는 아쿠아리움이 닫는다는 소식이 좀 아쉬웠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5년 동안은 우리가 뽕피두 센터를 파리를 안 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네, 뭐 물론 그 작품들을 여러 국가에 나눠서 분배하다 보니까 모든 작품이 다 온다 이렇게는 당연히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국내에서 그 세계 미술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20세기 이후에 거장될 작품을 이렇게 다량으로 한 번에 볼 기회가 정해진 기간일지언정 생긴다는 건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기회에 좀 미술 애호가로서 현대미술 취향도 확장해볼까? 라는 느낌으로 가시기엔 너무나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여는 분관에 과연 어떤 작품이 올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뽕피두에 있는 유명한 작품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는데 뭐가 있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하고 그 루브르가 고대학 고전을 담당하고 오르세가 우리 인상파라고 얘기하는 걸 담당했다면 퐁피드 센터는 제일 처음 시작점이 야수파라는 이름으로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는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피카소라는 예술가를 지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름은 언뜻 언뜻 현대 예술 좋아하시면 스쳐 지나가듯 듣게 되는 앤디 워홀이니 마크 로스코니 뭐 이런 예술가를 다 지나서 완전 현재 예술가까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시대에 가까운 예술품들이어가지고 보자마자 딱 나 이거 알아 하는 작품은 사실 생각보다 오히려 없을 수 있거든요. 이름은 들어본 예술가인데 작품은 조금 낯서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전 더 많이 보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그 유명한 뭐 마티스, 피카소 이런 예술가도 좋지만 저는 조각가 중에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조각가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분 국내에서도 대규모 전시가 한 번 있었어가지고 거의 10년 전이긴 한데요. 2017년에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조각을 약간 가볍게 얘기하면 졸라맨 같은 느낌으로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되게 네네. 얇고 길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분인데 이 양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분이다 보니까 미켈란젤로나 로댕 이런 예술가처럼 계속 덩어리를 붙이면서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덩어리들을 오히려 계속 뜯어내고 찢어내는 과정에서 전쟁 이후 육체는 살아남았지만 영혼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버텨내야만 하는 그 당시 인류의 모습을 제가 너무 감동했는지 목이 메이는 그 슬픈 사연 예. 때문에. 그 정도군요. 네네. 그 조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또 퐁피두 센터이기도 해서 한국에도 이번에 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만약 방문하신다면은 파리는 올해까지만 보실 수 있긴 할 텐데 올 가을 시즌 전에 파리를 가시거나 혹은 그 이후 서울에서 만약 퐁피두를 만나셨을 때 한 번쯤 찾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올까요?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좀 그래도 사랑 많이 받는 작품이 호암 미로라는 예술가 대항 작품이 좀 많이 있고 지금 국내에서 사실 원화전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샤갈 작품도 꽤 많이 소장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현대미술 좋아하시면은 게르하르트 리히터라고 해가지고 독일권 예술가인데 원래는 구상하시다가 완전히 추상으로 넘어와서 거장으로 평가받는 이분 작품하고 그 프랑스 예술가이긴 한데 조르주 마띠웨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마 미술 좋아하시면 잭슨 폴록이란 사람이 막 물감 뿌리면서 추상 그림 그렸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시대에 프랑스에서 이분은 음악 틀어놓고 토탈 아트라고 거의 약간 신내림 받고 춤추는 것처럼 막 자기 몸으로도 비비고 다니고 물감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거대한 추상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얘기로만 들으면 되게 이상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느낌 있다고 할까요? 되게 힙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추상화여가지고 아무래도 프랑스의 약간 김한기 화백처럼 좀 사랑받는 추상화가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볼 기회가 잘 없는 작가인데 퐁피두가 또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중 일부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잭슨 폴록이 그 5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이 프랑스가 추상화를 엄청 지원을 하잖아요. 네네. 그 선두에 있던 분이군요, 조르주 마티에가. 맞습니다. 그 잭슨 폴록에 썼던 미술은 그 한국에선 추상 표현주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추상
이라고 보통 정의가 되고요. 네. 프랑스하고 유럽권에서는 그 앵포르멜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비정형 추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이름 더 많이 들어본 칸딘스키니, 몬드리안이니 이런 예술가들은 기하학적 추상이라고 해서 뭐 삼각형, 동그라미, 직선 있죠.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네. 좀 약간 보수적 비평하시는 분들은 엘리트 추상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고상하고 수학적인 느낌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잭슨 폴록하고 말씀하신 마띠에란 사람 등장한 시점부터는 훨씬 더 본능적인 형태로 추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이게 요즘 좀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줘서 아마 아트페어나 이런 데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 그 연예인 출신으로 화가 활동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제일 좀 많이 쓰는 기법 중 하나가 이 계열이긴 해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목격하시는 장르 중 하나이긴 할 겁니다. 네. 그런 장르들의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의 맞습니다. 작품이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올 수도 있다. 네. 저도 뭐 관계자는 아니다 보니까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럼요. 우리가 알 수 없죠.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프랑스 미술관이다 보니까 자국 대표 예술가 또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서 분명 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미술관이 거의 한 일직선상으로 쭉 늘어져 있다고 하셨고 뭐 30분 정도 거리니까 끝에서 끝까지 네네. 다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곳일 텐데 이렇게 다니면서 배고프거나 아니면 파리 갔는데 커피 한잔 하거나 그러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은 곳 있습니까? 이거 제가 안 그래도 네. 혹시 궁금할까 봐 핸드폰 꺼내셨어요. 네. 찾아놓긴 했는데 예. 그 루브르에서 저는 우연히 가보게 됐었거든요. 그런 데가 좋아요. 우연히. 루브르에서 네. 그 말씀드린 그 꼼수길 그 지하 상가 쪽으로 가려고 나왔다가 네. 그 바로 앞쪽 길 바로 뒤로 이어진 대각선 골목길이 있는데요. 쭉 가다 보면은 실망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한국인 입맛인 사람이어가지고 유럽 가서도 아시안 푸드를 좀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거기서 사누키아라는 우동하고 이런 거 파는 데를 찾았는데 네. 거기 한국인이 너무 많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줄 서서 먹고 알았는데 거기가 그 패션위크 때 GD님이 와서 먹고 가신다 인기를 끌게 된 곳이라고 전 가고 나서 알게 되긴 했는데 정말 맛있긴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저처럼 한국인 입맛이라면 죄송하긴 하지만 그 바로 옆에 가는 길에 잔치라고 해가지고 한국 이제 한식 파는 곳도 있는데 근데 참고하실 건 놀라시긴 할 겁니다. 그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5,000원, 30,000원 돈 하는 느낌이어서 K푸드가 또 수입되면 이렇게 고급 음식으로 등극하는구나 이런 걸 조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차 한잔 즐기거나 하시기에는 퐁피드 센터 주변에 그냥 야외 카페 테라스에 즐기실 수 있는 곳들도 많기는 한데 퐁피드 센터 제일 위에 그 전망대 겸 레스토랑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 차 한잔 하면서 해질 무렵에 보시면은 왼쪽으로는 에펠탑이 보이고 오른쪽 정면으로 몽마르트 언덕이 딱 보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으시면은 저는 미술관 카페를 이용하시는 것 또한 괜찮지 않을까라고 추천은 드리고 싶습니다. 퐁피드는 그러면 저녁 늦게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리의 3대 미술관 쭉 둘러봤고요. 뭐 사실 짧게 가시는 분들은 이 3대 미술관만 둘러보기에도 시간은 굉장히 빡빡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도 파리를 또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미술관을 가지고 있고 나는 파리 좀 익숙한데 혹은 한번 가봤는데 싶으셔가지고 이 세계 외에 조금 요즘 이슈되는 공간이나 추천 공간을 만나시고 싶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다음 주에는 좀 제 개인의 픽으로 파리에서 꼭 가보실 공간 몇 개를 또 골라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의 픽이라니까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파리 여행을 우리가 한 달씩 가면 참 좋을 텐데 사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한 건 아니고 대부분 가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걸 기준으로 진짜 꽉 채워야 한 8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현지 기준으로 한 5일, 6일쯤 될 텐데 이 5일, 6일 동안에 동선을 좀 잘 짜야 최대한 많은 미술관을 볼 것 같거든요. 이 팁을 하나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작은 추천 사항은 꼭 고급 호텔이나 뭐 4성급 이상 이런 걸 쓰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완전 그 시내 중심 일구에 있는 4성급 이상 호텔은 상상 이상으로 비싸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좀 팔구나 외곽으로 많이 빠지시는데 요즘에는 그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에서 아예 그냥 집인데 숙박 공간처럼 운영하는 곳들이 워낙
예약하시기도 좋고 쉽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전 갈 때마다 퐁피드 센터나 루브르 근처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가지고 움직이면은 루브르가 제가 북극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거기서 말씀드린 노트르담도 가기도 좋고 교통편 잘 이용하면은 몽마르트 언덕도 그리 멀지 않고 산책하면서 샌느강 따라가면 뭐 에펠탑도 볼 수 있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가능하시면은 호텔을 굳이 꼭 이용하는 것보다는 좋은 위치 중심가에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게 저는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위해서 숙소를 포기하는 거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가격 대비 방도 더 좋고 물론 뭐 리셉션이나 이런 게 따로 없어가지고 아쉬우실 수는 있는데 약간 파리지행 됐다는 느낌으로 오히려 그 주변에서 막 쇼핑도 해서 요리도 해먹고 하실 거면은 훨씬 매력적으로 프랑스를 즐기실 수 있어서 꼭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 책에서도 자세히 소개가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프랑스 파리의 3대 미술관인 루브르, 오르쉐, 뽕피두 이 세 곳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